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별 공약을 발표하고 철저한 이행을 약속했는데요. 최근 충청권 각종 현안 사업들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대선 공약이 공수표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임기 반환점을 지난 윤석열 정부의 충청권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해보고 충청권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박정현 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전시당 이장민 위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서고울 당협위원회 양홍규 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재대 행정학과 최우택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충청의 아들임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국민을 제대로 모시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충청의 아들 윤석열이 여러분의 지지로 정부를 맡게 되면 무엇보다 양심적이고 정직한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임기 절반이 지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0%대로 곤두박질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이런 지지율을 기록한 건 처음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파문,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김건희 여사 명품백, 총선 참패, 그리고 명태균 사건까지 국민을 모시겠다던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와 신임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사과를 할 때 꼭 갖춰야 될 요건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하고 자, 가장 먼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민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3주 만에 20%로 회복되기는 했지만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중반 지지율이 10%로 떨어진 것은 처음인데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도 하락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박정현 위원장님께 듣겠습니다. 날마다 지지율 떨어지는 일들만 생겨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세 가지 지점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첫 번째가 불공정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을 기치로 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근데 2년 6개월 지나다 보니까 실제로 불공정의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끝판왕인 것 같은 느낌을 국민들은 갖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불공정의 상징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잖아요. 김건희 씨는 어떤 일을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도 그렇고 명품백을 받는 거를 아마 우리 국민들 아마 대부분이 봤을 거예요, 유튜브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 한번 받지 않고 압수수색 한번 받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특검하자 했더니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공정 문제가 지지율 발목을 잡는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자존심을 지금 훼손한 일을 계속 해오셨어요. 이태원 참사 지금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159명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체병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의료대란, 지금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기싸움하는 것 같잖아요. 이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나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많이 훼손시켰죠. 이런 문제가 발목을 잡을 거고, 마지막이 이게 가장 큰 건데요. 무능한 겁니다. 민생에 대해서도 무능하고 외교에 대해서도 무능하고 남북 문제도 지금 무능하고, 지난 총선은 대파
75원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생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대통령의 이 발언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불을 확 지핀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기도 했고요. 외교 문제도 지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실리 외교를 하셔야 되는데 이념 해결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부산 엑스포 실패, 29표밖에 못 받았잖아요. 최소한 100표 가까이 받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지지율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희성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임기 초에는 50%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2년 반 만에 10%대로 추락했다. 정말 날개가 없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너무 상식적이 아닌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치인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 영역들이 기대에 못 미치고 실망감으로 가면서 지지율은 계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국민들의 인식과 너무나 딴 나라에 사시는 분이 아닌가 이럴 정도의 인식 차이가 너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때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너무 국민들 앞에서 교장 선생님 같은 모습들을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훈계를 하려는 그런 태도들. 그리고 최근에는 그거에 더불어서 마지막 신뢰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라는 거는 한 번 하락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계속 용산발 어떤 발언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현실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번에 뭐 골프 치신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탄로날 것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이 인식과 태도와 마지막 신뢰까지 이렇게 잃어버리면서 지지율은 급속도로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양홍규 위원장님, 지지율 하락의 여러 가지 원인 들으셨는데요. 예.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뼈 아픈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저희가 과거의 지지율들을 저도 대충 이렇게 통계를 한번 살펴보니까 취임 초기에는 높다가 1년, 2년 말기로 지날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초기에는 상당히 높았다가 지금 1년 차 때 한 30%대보다 지금 최근에는 더 낮은 통계가 나온 걸로 봤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쉽고 뼈아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 패널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얼마 전에 국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고 또 국정지표를 새로이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 어린 사과와 말씀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앞으로 소통, 혁신, 그리고 경제, 민생 문제, 그리고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좀 불안해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들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원인들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여소야대 전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끝없이 이 정치 양극화 그리고 끝모를 이 정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치 혐오 그리고 피로감이 이게 극도로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비론이 지금 국민들 마음속에 이렇게 충만해 있어서 사실 우리도 지지도가 낮습니다만 민주당 역시 결코 지지도가 국민들한테 충분히 이렇게 얻지 못하고 있는 저런 현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이 민생, 경제, 고물가, 실업 이런 것들에 대한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그 외교,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정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서로 여야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우택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낮게 나타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제 여당의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마저도
10%대로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뭐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이렇게 10%대를 전전긍긍하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경제 문제에 있다. 지금 사실 이제 고물가이면서 또 고금리 시대 아닙니까? 지난 정부 때 사람들이 이제 집 산다고 연끌까지 하면서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다 사가지고 빚이 많아요. 근데 이걸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고 또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너무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지금 이제 뭐 좀 잘못되면은 또 임금님한테 우리가 옛날에 다 탓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은 이제 야당도 사실은 이제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170석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회 활동을 하는 거 보면 어떤 뭐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이제 반대. 그게 너무 지금 이제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피로감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낮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꼭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정당 지지율을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큰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그런 피로감이 좀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특히 이제 여당 내에 어떤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유난 갈등 이런 것들이 아마 결정적으로 마음을 주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은 뭐 솔직한 얘기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 된 건 맞잖아요. 그러면 뭐 참모진이라도 정말로 좀 제대로 내각이라도 제대로 구성을 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내각 구성에 있어도 지역 간의 어떤 좀 차별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영호남 지역의 인사들은 많이 발탁을 한 반면에 특히 이제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명 장관 중에서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마 낮은 지지율을 이끄는데 한 몫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짚어주셨는데요. 여소야대 전국에서 지지율까지 하락하면서 이 국정 운영의 동력도 떨어지고요. 이 때문에 지역 공약 추진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남은 임기 동안 지지율 그리고 국정 운영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뭐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양원규 위원장께서 지난번 우리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하고 쇄신하겠다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켜봐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김건희 씨 변호인의 기자회견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얘기한 건 세 가지입니다. 딱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최근 들어서 여러 의혹이 있는데 난 책임이 없어. 세 번째가 사랑하는 아내를 악마화하지 말라. 이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쇄신 얘기도 나오고 뭐 인사를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 국민들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자회견 이후의 행보를 보더라도 이 쇄신을 입받침할 수 있는 행보가 없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더니 골프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골프 외교라고 처음에는 대통령실에서 변명을 했는데 실제로 지난 8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이 골프를 충분히 칠 수 있다고 봐요. 건강을 유지하셔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골프를 쳤던 시점과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지금 보면 8월 24일도 부천 화재 사고가 나서 추모 기간이었는데 골프를 치셨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날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군 골프가 금지되어 있는데 치셨거든요. 그리고 10월 12일 같은 경우도 이게 한참 떠서 10월 12일 같은 경우도 쓰레기 풍선이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골프를 치셨고 11월 2일 같은 경우도 공천 개입 육성이 나왔잖아요. 대통령 육성이 나왔는데
한 그 이틀 있다가 골프를 치셨거든요. 그리고 9일 같은 경우 7일 날 대국민 사과를 하셨는데 9일 날은 가셔서 골프를 치셨단 말이죠. 이런 거를 일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이런 분을 믿고 우리가 나머지 2년 반을 한번 꿋꿋하게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게 국민의힘이 너무 이렇게 이 해명을 너무 이상하게 하셔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지탄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 대통령실 해명도 그렇긴 한데 윤희석 대변인께서 이 골프 관련해서 국위 위에 뭐든지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말 부끄러운 해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발목을 계속 잡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정 쇄신의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들으셨는데요. 양홍규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우리 대통령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걱정입니다, 진짜. 하여튼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국정 쇄신의 의지가 담겨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불안하게 하는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사과도 있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어쨌든 지지율 하락이 됨으로써 이제 충청권 현안에 대해서 동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나눠야 될 타임이라서 그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대전 충청권 현안들 다 아시겠지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전 충남 경제 문제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이라든가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이런 광역 계획들 국가 계획들이 이 정부가 지금 수립 확정하고 그리고 기초조사, 타당성 조사 그리고 공청회 심의 협의 단계를 모두 거쳐서 지금 착실히 수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대통령 지지율만에 의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자체도 같이 협조해야 되고 중앙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박정현 의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소 걱정되는 문제들은 지금 지지율 전망과 관련해서 더 계속 나락에 떨어지는 일들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국민들의 그 신뢰를 얻기 위한 새로운 그런 쇄신책과 그리고 혁신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우리 당원들이 걱정과 우려를 우리가 충분히 전달을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걸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만간 그거에 대한 인적 쇄신 문제나 쇄신안 다른 정책들에 대한 국정 지표들에 대한 쇄신안 혁신안들이 곧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믿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네네. 그 양홍규 위원장님께서 대통령 만나셔서 제 우려를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어제 이제 그저께 김건희 특검법 이제 세 번째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특검법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국민 70%가 특검하자고 하니까 이거 받으시면 쇄신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야당과 만나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야당과 만나서 야당이 요구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야지 쇄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반드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두 가지 건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기회 드릴까요? 예.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 뭐 이야기 나누자면 뭐 하루 종일 이야기 나눠야 될 사안인데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공수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전부 경찰에 이완하는 그런 검수완박 법안도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필요에 따라서 특별한 수사청, 특별검사 또 공수처, 검수완박 이런 법치주의를 그때 경우에 따라 훼손하게 된다면 이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사나 또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법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입법부에서 하실 일이니까 그것들이 정당한 절차를 통과해서 입법이 완성이 되면 그거는 따라야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문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잠시 잊어버렸는데 두 번째
네, 여야가 예. 함께 만나서.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당연하게 안 하시니까 문제죠.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만남도 가졌었고 또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문을 열겠다고 했으므로 앞으로도 그 용산에서도 야당 대표, 야당 의원들과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발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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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시호특 교수님. 네. 앞서 양홍규 위원장님께서요, 정치 갈등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이 국정운영 성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시대 공약에 따른 충청권 공약 어느 정도 이행되었다고 보시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금 뭐 그 전에 잠깐 우리 지지율 반등 문제, 저는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중간 평가를 했을 때 가장 과거에 높았던 분이 누구냐면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중간 평가할 때 한 49%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초반전에는 사실은 이분은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낮은 지지율을 보였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지지율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그동안에 지금 이제 거대 여당이 이제 파상 공격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현혹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며칠 전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보수청의 어떤 뭐 결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뭐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자, 충청권 지역 공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네, 최호택 교수님 예, 지방 제가 공약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 간략하게 예. 뭐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전하고 뭐 우리 세종 충남을 놓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임기 전반기에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전 정부에서는 이제 중기부가 세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대신해서 방산청이 지금 대전으로 이전하고 있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국가산단 후보지로 대전이 또 지정되기도 했고요. 또 지금 그 도심융합특구 이것도 이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호국보훈 메모리얼 파크 조성입니다. 이것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계획대로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도 이렇게 전반기에 이런 많은 성과들이 있었던 것은 드물었기 때문에 대전시만 놓고 봐서는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다. 다만 이제 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이에요. 지금 이제 세종시에서 확실하게 지금 하나 된 것이 아산 경찰병원 이전 문제인데 이거는 대통령 공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좀 경쟁을 시켜가지고 어렵게 이 충남이 가져온 거예요. 지금 천안에서 보면은 국립치의학연구원도 같이 지금 이제 공개 경쟁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공공연하게 좀 부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통령 공약을 놓고서 이렇게 전국 그 말을 바꾸면서 할 수 있는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에는 뭐 소리는 요란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지금 이제 뭐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이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문제라든지 또 세종시 의사당 국회 규칙이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국회에서 정말 관심만 가지고 엑셀에 되면 정확하게 밟아준다면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는 자연스럽게 속도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충청권 지방 공약에 대한 성과와 제한적인 성과 들으셨는데요. 박정현 위원장님. 네. 자, 2020년도에 대전과 충남이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지만 무늬만 혁신도시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 어떤 쟁점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있는 대전 대덕구도 이제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고 연축에 그리고 대전역 주변이 이제 혁신도시로 지정을 받았죠.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제 뭐 공약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지난 2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혁신도시 또는 지방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그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주에 가셔서 한국투자공사 본점하고 7개 공제회를 전주로 옮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 기관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되냐. 근데 다른 부분들도 지금 여전히 그렇단 말이죠. 지금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어쨌든 국가가 좀 강하게 이렇게 해서 이전을 시켰는데 지금 정부 말을 또 안 듣잖아요. 공공기관에서. 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동력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지가 좀 고민인데요. 어쨌든 국회에서는 지금 충청권 국회의원들 모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혁신도시 이제 1기 했던 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길 어떻게 할 것인지 11월 말까지 이제 용역을 끝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발판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계획이 나올 텐데 지금 많이 늦었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가고 싶지 않은 기관을 강제로 조금 내려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임기 초에 그거를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임기 이제 중반이고 또 어쨌든 국정 동력도 상당히 떨어진 상황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쨌든 국회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 교수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되어져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고려 때문에 늦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어려움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뭐 혁신도시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본인들도 혁신도시 달라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그러한 어떤 정치 역량을 모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정치적인 영역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말씀대로 그렇다면 임기 3년 차 접어들면 지금 뭐 이러한 지지율 가지고는 국정 동력 얘기하셨지만 지역 현안은 더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만회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여건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뭐 앞서 지지율 쫙 얘기하셨지만 김건희 여사가 핵심 아니겠어요? 예, 근데 뭐 대안 나온 게 지금 부부싸움 하겠다. 전화기 바꾸겠다. 뭐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이 정도의 인식 가지고 전환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역 현안을 챙기는 데 있어서 그걸 또 밀어붙이는 또 중반 3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지역에 저도 이제 많은 분들 만나보면 내년 예산도 지금 정부 예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챙기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정말 지역 현안들을 풀어갈 수 있겠냐.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전망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혁신도시가 11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용역 결과가 1차 혁신도시 성과가 별로다라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게 혁신도시의 로드라는 게 당연히 2차 혁신도시가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장밋빛 그 전망을 내놓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공산도 크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이걸 추진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벌써 했어야 됩니다. 이 용역 결과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전하고 충남은 막차를 탄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 발전 현안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 정부에서 장밋빛 전망 우리만의 착각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우택 교수님,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잊혀진 공약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자, 2021년 4개 시도지사가 협약을 맺었고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거 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충청권 지역은행의 설립을 처음에 추진했던 목적은 지역에 있는 재정이 지금 밖으로 유출이 되니까 그걸 이제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이것이 이제 추진이 됐던 건데요. 사실 이제 이것을 하려면은 시작하려면 한 3천에서 한 5천억 정도의 이제 돈이 좀 필요한데 이거는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이것이 진행돼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뚜렷한 의지가 없는 것 같고 또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큰 실효가 없을 것 같으니까 모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멈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지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근데 지금 이거 뭐 자치단체장만 열심히 한다라고 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또 자치단체하고 그리고 중앙정부를 같이 가서 좀 설득해서 같이 노력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힘을 보탤 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는 여야의 문제는 아니다. 지역을 살리는 문제니까 같이 손을 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야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양홍규 위원장님, 대전시에서는 대전투자금융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지방은행 설립은 금융 관련 법률 사항이라서 사실 국회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투자금 모집 그리고 설립 주체 이런 것들이 완비되는 이런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공약도 이제 국가계획, 광역계획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다 보면 사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전시 충남도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행안부와 협의해서 설립 근거 법률안을 지금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청이나 주식회사 형태의 설립 주체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회의 그 뒷받침과 그리고 우리 지역 소비자들, 금융 소비자들, 소상공인들, 기업들 또 마찬가지로 나서줘야 되고 지역 단체장들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충청권 지역 공약의 이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먼저 두 분 교수님 의견 듣고요. 두 분 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희성 교수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보면은 시도지사, 국회의원 모두 좀 뛰는 사람도 없고 또 좀 되는 일도 없지 않나. 좀 한 발짝 거리를 두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행정을 총괄하는 시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이시고 또 이제 국회의원은 뭐 거의 다수가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 뭔가 지역이나든가 주민들을 위한 시민과 도민들을 위한 이러한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명분은 내세우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서로 견제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대승적인 당을 초월한 형태의 어떤 협치 얘기하지만 현실로 들어가면 그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은 중앙정치가 지금 그렇습니다. 중앙정치가 그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아주 세게 부딪히면서 지금 뭐 올겨울 또다시 아스팔트 전국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또 내년 봄에 어떠한 형태든 정체적인 정치 구도가 좀 변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안들을 풀기 위해서는 공무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연속성상에서 이러한 분위기와 정치 구도 속에서 공무원들이 손을 다 놔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지금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뭔가 중앙정치부터 좀 물꼬를 트셔가지고요 협치 모델을 만들거나 또 인적 쇄신 하신다면서요.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야당 추천 총리 임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어떤 혁신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근데 현 상황에서는 저는 굉장히 요원하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최호택 교수님의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알이 깨지기 위해서는 안에서도 쪼아야 되지만 밖에서도 쪼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이 충청권의 현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제 충청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대통령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절호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 구도를 놓고 보면 자치단체장들은 대부분 이제 또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또 국회의원들은 또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타 지역, 영원한 지역들하고 비교를 해놓고 봤을 때 그 지역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완팀이라 그런지 뭐가 좀 일사불란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충청 지역은 항상 보면은 완팀이 잘 안 돼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또 대전시장하고 또 의원님들 만날 때 보니까 그럴 때도 조금 이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왜 그럴까?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치단체장도 우리 국민들이 뽑은 분이고요. 또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 뽑은 분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찾아왔느니 안 찾아왔느니 늦게 왔네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사실은 이제 예산도 따와야 되는 거고요. 또 찾아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남 탓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상당히 안타깝다. 그 와중에 또 우리 박 의원님 중재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아마 원만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좀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자치단체장이 좀 손을 잡아야 될 시점이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은 앞으로의 그 정치권은 정말로 어려울 거예요. 아까 우리 이성 교수 얘기한 대로 완전히 이제 콘크리트 바닥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 레임덕 벌써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일 안 될 거예요. 근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틀 전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1심 선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해서 나름대로는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도 좀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충청 지역 문제만큼은 여야를 떠나서 같이 한번 좀 손잡고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분 교수님의 평가와 더불어서 요구사항도 들으셨는데요. 박정현 위원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근데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지역 그 은행 관련해서 국회가 좀 입법 활동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미 천안의 그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지금 설립 요건이 너무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완화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대전과 충남이 동시에 지역은행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대전은 투자 중심의 은행을 만들려고 하고 충남은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은행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율해서 한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저 격려도 해주시고 또 야단도 쳐주셨는데요. 뭐 야단은 저희가 야단대로 맞도록 하겠고요. 근데 어쨌든 그 단체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목표는 같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고요. 다만 그걸 가는 과정이 어쨌든 당도 다르고 하니까 조금씩 다른 거죠. 내가 생각하는 주민 행복은 이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 다르다 하더라도 공통 분모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충청권 현안 문제도 그렇고 당면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들을 함께 푸는 초당적 협력이 정말 어느 때보다 지금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7석이고 또 시장님은 이제 국민의힘이고 해가지고 이게 좀 찌그럭찌그럭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하시는데 뭐 서로 한편에서는 경쟁하고 한편에서는 협력해야 된다고 봐요. 정치인으로서 좋은 정책을 갖고 경쟁하는 건 맞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해당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협력하는 게 맞는데 다만 조금 아쉬움은 이렇습니다. 뭐 몇 번 찾아오고 이런 거는 사실 별 문제가 아니고요. 그 더불어민주당 7명의 국회의원이 시장께 요청한 거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 특히 내년에도 지금 부자 감세 때문에 국세가 30조가 지금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방교부금도 올해만큼 또 줄어들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지역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좀 대응을 하자. 그러려면 대전시가 어떤 방향으로 대전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지 뭐 지방은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놓고 같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얘기의 꼭지를 따면 그거를 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 정책 상설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시장께서는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지 아예 거절을 하셨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7명의 국회의원들은 지역 발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이어서 양홍규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단체장들 선출직 단체장은 사실 민심을 얻지 못하거나 이 지역에서 임기 동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 나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 자신들이 공약, 대통령 공약, 기타 다른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약속들을 만들어내고 이행하고 있는 점에서는 믿어 의심치 않아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혁신도시 그 현안 해결과 관련해서 대통령 지지율과 계속 연계를 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정책은 동력을 조금 잃겠죠. 그렇지만 사실 대통령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뭐 그 지지율 때문에 그걸 반등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비상한 노력들이 더 더해질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그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혁신도시와 관련된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 사실 우리 이 지역의 이은권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이제 혁신도시를 이곳에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전 지역의 이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유치하는 노력들은 사실은 자치단체장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전략적인 제휴를 하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사실 여기에 정부 출연연구기관, 투자연구소, 민간연구소 이런 것들이 많이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될 수 있으면 더 안 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맞는 정말 필요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여야가 할 거 없이 전략적 제휴를 해서 협력 파트너로서 지역에 유치하는 노력들을 비상한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우리 지역 저는 정치인이자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네 분의 공동된 네,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는 문이 늘 열려 있습니다. 네. 네. 자, 마무리 말씀 듣기 전에 가장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26년에는 지방선거, 2027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충청권 민심의 향방 그리고 정치의 과제는 무엇인지 짧게 의견 듣고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성 교수님부터 듣겠습니다. 뭐 정치가 생물인데 어떻게 26년, 27년을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현재 이런 양당 체제 고착화된 형태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판이 한 번쯤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충청권에 있어서 판을 흔들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정당 창당에 관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메가시티를 기반으로 한 대전, 충남 행정통합 또는 세종과의 메가시티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지역의 정치판이 한 번은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지금 현 정부가 레임덕에서 데드덕으로 가는 그 시점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단의 시점, 지금 현재 지방 지역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그 현직들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현 정부와 여당의 지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어떤 판의 전체적인 정치 지형 판의 지형이 바뀌는 시점이 좀 더 당겨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어서 최호특 교수님 전망 듣겠습니다. 예, 지난번 우리가 이제 대전시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이제 그 허태정 시장 시절에는 이제 원팀이었어요. 시장님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민주당,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민주당.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 그 시민들 입장에 볼 때는 우리가 원팀을 밀어줬는데 니네 뭐 했냐. 그래서 사실 그 다음 선거가 대통령 선거하고 이제 국회의원, 지방 선거가 있었는데 충청권에서 여튼간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서 또 정권 교체에 뭐 불씨를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 하는 걸 보니까 영 마음에 차지를 않아요. 그 지난번 총선에서는 또 7석 모두 또 민주당에게 이렇게 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여소야대 정국이고 하여튼간에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사실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7분의 그 국회의원을 뽑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의 충청권 현안들이 혹시 자치단체장하고 국회의원들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추진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시민들은 아마 또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직에 있는 자치단체장도 그렇지만은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지 않으면 여야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아마 2026년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박정현 위원장님이 답변하셔야 하겠습니다. 뭐 저희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요. 예. 저는 2026년 지방선거의 핵심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아있는 임기를 국민들이 견딘다고 결심할 거냐 아니면 견딜 수 없다라고 결심할 거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회복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뭐 김건희 특검법도 받아들이고 인적 쇄신도 하고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같이 뭐 범정부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서 협치를 제대로 하면 이제 2026년 선거가 좀 다른 이슈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면 심판 이슈로 그냥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민주당이 지금 수권 정당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 정당 지지율이 충청권이 굉장히 높습니다. 민주당이 거의 뭐 더블로 높은 경우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을 충분히 지지하고 믿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집권 여당으로서 양홍규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집권 여당인데 참 요즘 어렵습니다. 이 대전, 충청 이 지역은 보수, 진보 어느 쪽이 확실한 이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는 그런 정치적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2026년 선거도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하에 따라서 지방선거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우리 지역민들께서는 어쨌든 우리 윤석열 정부도 잘 지켜봐 주시되 자치단체장들 우리 기초자치단체장들 의원들이 활동하는 모습도 잘 지켜봐 주셔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27년 대선은 사실 대전, 충남, 충청 지역 다 마찬가지로 캐스팅 보트 역할, 스윙 지역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어쨌든 이 지역은 또 항상 그때 되면 또 세종시 또 문제 갖고 또 공약들 내세울 테고 지역 특성화된 전략들 내세울 텐데 그때쯤 되면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대한민국으로서 탄소 중립 또는 세계적인 정책 외교 안보에 대한 어떤 대안들 가진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제일 어려운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 지방 소멸의 문제 제가 제일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갖고 있는 좋은 후보들이 나와서 정책 경쟁을 벌일 것이다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자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신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 과제는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택 교수님부터 듣겠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위기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정치가 가장 큰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가 실종된 것 같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얘기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복원돼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정치가 복원되는데 좀 앞장서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희성 교수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지금 주가는 하락하고 있고 환율도 지금 1,400원대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가 국민들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지금 또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에 지금 점입 가경의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치 영역에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국민들만 보는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홍규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지켜야 되는 게 정치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삼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국제적인 정세도 국가 간 전쟁도 빈발하고 있고 참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자 사자 혈투를 벌이던 정치 양극화, 진영 정치 이제는
우리가 다 버리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그런 새로운 정치판 정말 만들어지기를 정말 고대하는 마음입니다. 예. 박정현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이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서 국제 질서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역 경제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7명의 국회의원들, 충청권 전체를 보면 21명이죠. 21명의 국회의원들은 밤낮을 뛰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전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전환에 맞는 정책과 법으로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고요. 또 한편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부정을 해소하는 싸움도 열심히 하겠다는 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핵위협,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경제, 민생,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정책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갈등과 불신이 계속되는 정치 현실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미래를 결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정치에 위임한 이유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